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의 반등, 네, 아시아 증시도 약간의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사실 거래대금이 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반등이라고 좀 보긴 어려운, 그리고 오늘 밤에는 FMC 의사록 발표가 있고, 또 내일은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이벤트 앞두고서 좀 관망 심리가 강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 발표 전에는 좀 관망 심리, 거래가 좀 한산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한국이 오늘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3% 금리로 진입했습니다. 상당한 변화죠. 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 또 한 번에 0.5%, 이거 미국에서는 0.75%로 올리니 0.5%가 작아 보이는데 엄청난 겁니다. 연속해서 이렇게 빅스텝 0.5%를 올린다는 거는 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만드는 그런 요인이고요. 결국 이제 대출의 어떤 상품들, 자산들, 그쪽에 이제 뭔가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제 리스크라든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도 이제 한국은 미국보다는 그래도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충격 파동 자체가 서서히 이제 나타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급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영국에서 나타난 사태들이고, 그래서 이런 변화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는 방법일 거로 봅니다. 저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역행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어떤 대출 자산,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디레버리징의 시대입니다. 축소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대출이나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 한번 시장 정리해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 구성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7% 상승했고요. 2202포인트, 거래대금은 7.3조, 상승 종목수 410종목, 하락 종목수가 450종목으로 비슷했고요. 오늘 코스닥 증시 0.3% 상승, 670포인트, 거래대금은 4.9조니까 이제 많이 적었네요. 상승 종목수 590종목, 하락 종목수 810종목.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30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0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 그 전기전자 섹터에서 순매수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8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600억 정도 순매수. 수급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2,000 계약을 이제 순매도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상 큰 변동도 없었고, 또 지수상으로도 이제 큰 변동사항이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어제 나스닥은 1% 정도 밀렸고요. 전저점을 계속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고, S&P 0.65% 빠졌고 다우는 0.12% 상승했습니다. 니케이 증시는 보합 마무리됐고, 홍콩 0.65% 약세 마감, 계속 저점을 갱신하는 흐름이고요. 대만 증시도 소폭 빠졌습니다. 상해 증시가 오늘 급반등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지 하면서 이제 막판에 이제 급등했는데요. 하나증권의 이제 코멘터를 보니까 그 중국 증시 5장 V자 반등 관련해 여러 추측이 있지만 중국 증시는 도깨비 같아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급등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어떤 도움 없이 로컬 기관이 집중 매수한 업종군을 보면 정부성 자금의 일괄 매수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이다.
반도체 통신 장비, AI, 군수, 풍력, 태양광. 최근 낙폭이 컸던 디지털 경제, 공급망 육성 테마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그래서 엄청 뭔가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서 급반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당대회 전후에서 이벤트성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해서 어쨌든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뭔가 좀 정부성 자금의 수급으로 우리나라 치면 뭐 연금 같은 거겠죠? 그런 걸로 이제 막판에 좀 끌어올린 형태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만의 어떤 이유로 특수성으로 이제 급반등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좀 조심스러운 관망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코로나 전국에서 막 100조도 오갔었고 70조 상당히 오랜 기간 60조, 70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50조가 깨져버렸어요. 49조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식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예수금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을 떠나는 자금으로 좀 해석할 수 있고, 당연히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금리 인상의 영향들을 받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용융자잔고도 지금 한 16조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크게 지금 현재 지수가 뭐 변동상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근데 여기서 이제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제 신용잔고가 이제 정체하는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코스닥이 이제 오늘 장중에 좀 저점을 하회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왔는데 양봉으로 전환돼서 마무리됐고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보단 그래도 위에서 받쳐주면서 11선 정도에서는 좀 마무리 짓는 5일선이 오히려 위에 있네. 하여튼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미국의 중요 지표 발표, 그 부분이 이거를 반등을 더 위로 올려 세울지 아니면 하단선을 붕괴시킬지를 이제 결정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렸어요. 1424원으로 이제 마무리됐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이제 뭐 급작스러운 좀 변동상,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은 반도체 업종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최저치를 이제 경신하는 흐름들, 특히나 이제 대중 제재 부분이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한국 증시를 좀 반등을 이뤄냈긴 하지만 이게 뭐 근본적으로 상승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쪽에서 대해서는 좀 투심이 좀 좋진 않은 흐름들이 좀 계속 기류가 흐르고 있다. 뭐 대만 증시가 반등하지 못하는 흐름이 그걸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홍콩 증시가 좀 무섭습니다. 전저점을 하회하고 지금 계속 밑으로 내리꽂는 어떤 형태가 되고 있고, 유럽 이제 유로 스톡스 지수도 이제 전저점 부근에 뭐 힘이 없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이런 가운데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비롯해서 뭐 지금 영국 채권 금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급등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상승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 강한 기조의 흐름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반등하면 항상 이제 선두권에 서는 게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이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들 중심으로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심택,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2%, 4% 상승 마감냈고, 나노신소재 2.9% 상승, 또 에코프로 BM LNF도 1% 내외 정도 상승. LG엔솔루션 오늘 좀 약세였네요. 2.9%. 사실 LG엔솔은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걸 들고 있다면 현금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다면 바로 현금화 하죠.
지금 현금을 확보해서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최고로 이제 나은 선택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장이 뭐 대바닥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하는 어떤 기조 속에서 적극적인 주식 매수 전략보다는 뭐 아주 이제 세밀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약간 좀 배틀을 짧게 잡는다든지 이런 전략이 지금은 적절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과 완전 다르게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좋은 현금화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종목일 것이다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이버가 모처럼 오늘 반등했네요. 2.2% 상승. 수급이 돌아서야 되죠. 오늘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기관의 수급은 들어왔는데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매도를 3천억, 4천억씩 하다가 오늘은 16억 정도 순매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하려는 이제 모습을 좀 띄는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0.5% 약세. 여전히 수급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132억이 형성이 됐네요. 그래서 수급이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오늘 셀트로는 0.3% 정도 밀렸고, 와, 이것도 많이 밀렸네요. 최근에 21만원 정도 돌파했다가 지금 이제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V자로 치고 가진 못합니다. 치고 가려면 시장이 도와줘야 되죠.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솟구치려면 뭐 합병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지 않다면 이제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시장 환경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에도 그렇지만 이제 셀트론에게도 이제 우호적이진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코사로 넘어가서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론 제약은, 셀트론 헬스케어는 이제 소폭 밀렸고 셀트론 제약은 1.6% 정도 상승 마감했고, 오늘 JYP 엔터가 6% 급반등했네요. 에코프로도 3.9% 상승했고, 오늘 최근에 게임주들이 이제 완전히 급전직하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카카오 계열 회사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와 맞물리면서 완벽하게 거꾸로 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고, 넷마블도 오늘 8.9% 약세를 보였네요. 밸류 높은 종목들은, 업종 종목들은 이제 완전 부러져 버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지금 넷마블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런 패턴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방에서 놀 수밖에 없는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은. 그래서 무너졌다고 보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 돼야 되고, 또 시중의 어떤 자금들은 굉장히 풍부해지는, 정말 돈이 풍부해지는 그런 시점이 돼야 이제 이 종목들, 지금 이렇게 부러진 종목들은 그런 상황 아니면 이게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굉장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함부로 이거 많이 떨어졌다고 저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 높은 기업들은 상당 기간 지금 금리 높은 기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투자 대상으로 좋지가 않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반등 장세 속에서도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됐고, 야, LG생활건강도 완전히 무너졌네요. 170만원 호가하던 종목이 한번 실적이 이제 예상치 하회하고 꺾이면서 완전히 주가가 부러지는, 이게 밸류까지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급전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조금만 떨어져도 그동안 인정받던 밸류가 이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반토막, 반의 반토막은 막 쉽게 이렇게 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금이 남아 돌았던 시점에서 자금이 너무 없어진 시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라도 그냥 나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면 뭐 이렇게 우량한 종목도
3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카카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저가 매수하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부러져 버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외국 기관 동시 순매수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뭐 너무 작네요. 하나솔루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이 1, 2위고요. 뭐 이런 것들 뭐 반등이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 반등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SKC가 10%를 반등을 해냈네요. 이 부분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고, 크래프톤 이것도 뭐 단순 기술적 반등이죠.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서 HLB 뭐 다 개별주 성격이라서 뭐 특별한 어떤 흐름이 좀 보여지긴 어렵고요. 원익 IPS 5% 상승했네요. 요거 이제 반도체 삼성자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온 걸로 보여지고, PNT도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 1% 반등을 해줬고, 엔캠도 2.8%. 그래서 뭐 개별적인 성격으로 좀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뭐 한국은행 그 금리 인상 소식부터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죠. 한국은행이 뭐 시장 예상대로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 포인트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3%가 됐습니다. 일단 뭐 소수 의견도 있었어요. 0.25% 포인트 인상이라는 뭐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빅스텝을 해야만 한미 간의 이제 금리 격차도 줄이고, 또 이제 외화 유출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황이든 어쨌든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뭐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인데 뭐 처음이죠. 이렇게 빅스텝 하는 부분도. 그래서 작년 0.25% 금리에서 연속 상승을 계속하면서 3%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참 그 저금리 상황이 상당히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급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금 시장의 충격을, 또 이제 자산 시장에, 주식과 채권, 부동산, 이 자산 시장에 엄청난 그 충격을, 변혁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뭐 지금 그 주식 이제 예탁금 이런 것들도 지금 50조가 무너졌죠. 결국은 간단하게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은행으로 자금이 회귀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물가가 5%대가 지금 이제 한국 CPI가요 5.6%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 뭐 그렇게 되면 거의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5%대 금리 될 것이라는 어떤 예측도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물가 안정이 가장 필수적인데, 일단은 그 물가라는 건 그 전년 대비해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이제 올해 찍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고, 내년도 그 수준 자체를 좀 레벨 다운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물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그냥 정점 수준에서 이제 상당 기간 좀 유지하면서 물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인하의 시점을 좀 당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물가가 뭐 높은 수준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창용 총재가 내년 1분기까지 5%대 수준을 이어간다면 물가가,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11월 더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도 없다. 뭐 상황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빅스텝을 이렇게 연속으로 할 거라고 사실 뭐 몇 개월 전에 예상하기 어려웠죠. 근데 미국이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빅스텝 안 하고 25bp를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미국 상황 보면서 판단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 상단을 3.5% 수준으로 보는데 합리적인지, 미국과 금리 차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뭐 최종 금리를 3.5% 정도 잡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어떤 의견인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생각은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뭐 상황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3.5% 수준이라고 했지 거기서 인상을 멈춘다고는 안 했다. 그래서 뭐 한 3개월 단위로 뭐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고 통방문을 작성했다. 통화 방향제 문서를 작성했다. 환율이 오르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이제 물가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라고 했는데 아직 전망치는 8월 그대로다. 환율이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가고 있으니 어쨌든 뭐 경기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고, 이번 빅스텝의 이유를 외환 부분의 리스크 증대와 자본 유출 위험 확대로 봐도 되는가 해서 뭐 환율 때문만은 아니지만 환율도 이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뭐 일반적인 내용 같네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이제 의견을 보면요, 뭐 굉장히 좀 미국 영준 뭐 파월 의장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뭐 확실하게 좀 발언하진 않아요. 보시면 뭐 발언 내용을 보시면 뭐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1월 달 추가 빅스텝 가능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도. 어떻게 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일치하지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단언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어떻게 할지 뭐 알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뭐 미국이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사실 한국은행도 11월 달에 빅스텝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3.5% 정도로 금리를 좀 마무리 짓지 않겠는가. 그래서 3.5%에서 이제 내년도에도 물가가 5%를 지금 현재 5.6이잖아요. CPI 5% 미만으로 안 내려가면 뭐 추가적으로 아마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4% 언저리 정도, 그 정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시중은행 가면 뭐 엄청나게 지금 금리 올리고 있죠. 이미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미국 따라가는 거죠. 시중금리는 미국 따라서 먼저 올리고 한국은행은 그 이제 후행적으로 좀 올리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인터뷰 내용 보면 좀 답답하네요. 뭐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의견을 내건 게 없기 때문에 다 확답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일단 상황 보면서 미국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경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연준 파월 의장하고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지금 물가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부동산의 이제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특히나 이제 렌트비 같은 것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제 부동산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은 이제 특히나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경기를 예상할 때 한국의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크다 보니까 또 그게 대부분 대출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 금리에 사실상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고통이 클 것이라는 어떤 내용을 말을 하면서 그만큼 대비를 하라는 시그널을 이제 확실히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빚을 낸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도 여기에 대비하시라는 거고, 또 이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들을 죽지 않게 어떻게 좀 살려야 되는 거죠. 한국 경제를 좀 받치기 위해서는 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금리 올리는 부분은
금리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터질 문제들을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어떻게 좀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도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 정말 역대급이죠. 예. 20년, 21년 가을까지 0.5% 유지를 하다가 지금 계단식으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지금 올리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 1%에서 1.5% 정도 됐던 이제 금리 수준이었는데 엄청난 지금 자금 이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여파에 대해서 이베스트 증권에서도 이렇게 또 리포트를 썼는데요. 8월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데 통화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국내 요인만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할 경우 경제 불확실성을 확대해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금리 인상은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서 국내 경제 하방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금리 인상 정도에 신중해야 함을 이제 언급했다. 그래서 이제 소수 의견 냈던 25bp 인상 의견을 냈던 조금 적게 인상하자 하는 의견을 냈던 분들의 이제 이유는 경기죠. 너무 경기가 급작스럽게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부분을 좀 우리도 신경 쓰자. 또 다른 위원은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과 함께 차주별 DSR 규제 강화 조치가 병행돼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었으며 이제 대출이 문제인데 대출 증가하는 게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뭐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의견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디레버리징 이제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한 겁니다. 또한 금리 상승의 1차적인 효과가 가계대출 억제로 나타난 반면에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둔화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고금리 여건과 결합돼서 경기 둔화폭이 확대될 수 있고 이게 지금 아마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일 겁니다. 침체 기간이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무서운 어떤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가계 자산의 구조가 이제 주택 비중이 높고 또 이제 글로벌 경기 어떤 침체 국면에서 또 그 무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또 내수 기반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다는 조금 더 그 위태로울 수 있고 또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조금 금리 올리는 부분을 신중하자. 높은 수준의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속도와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뭐 이런 의견을 내는 것도 좀 이해는 갑니다. 뭐 미국보다 한국이 지금 더 심각한 경기에 좀 하강의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온전히 따라서 하는 거는 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물가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그 부분으로 좀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 매입을 뭐 계속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기사화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뭐 14일까지 기한을 두고 있는 그 이후에도 유동성 확보를 뭐 지원하겠다. 결국 이제 연금이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영국 국채 금리가 이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몇 배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그 채권 파생 상품에서 상당한 손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막겠다.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오늘 시장에 좀 돌면서 시장에 좀 반등을 만들어낸 것 같네요.
결국 이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매입이 끝나면 영국 금융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LDI 요게 이제 부채 레버리지 투자하는 기법인데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연기금은 마진콜을 당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 디폴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요 리스크 부분이 아직 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입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계속 주시를 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느냐? 인플레죠. 인플레로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이 채권의 이제 가치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고, 결국 인플레가 지금 잡히지 못하는 그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게 국채 매입한다는 건 돈을 푸는 거니까 당연히 인플레를 잡기는커녕 더 불을 붙이는 격이고, 이렇게 되면 이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원인을 더 키우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가 참 어렵네요. 어려운 상황에 좀 들어가 있는 지금 영국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또 영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변화를 빨리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빨리 세워서 그거를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되는 거는 뭐 주식시장뿐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업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의 어떤 큰 변혁, 그리고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탈세계화라는 기조, 이런 변화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맞는 또 전략들 계속 구상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콘텐츠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맹맹한 소리인데요, 약간 감기가 걸린 것 같네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